개표 방송의 환호성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승리한 후보의 공약집이 다시 펼쳐지고 패배한 후보의 약속도 어딘가에서는 살아남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아 지도 위에 색깔이 바뀌어가는 그 순간을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어느 지역은 환호했고 또 어느 지역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호와 한숨 사이에서 우리 사회를 흐르는 거대한 자금의 강물은 자신의 새로운 물길을 조용히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 날 부동산 시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후보들은 신도시를 약속했고 광역교통망을 약속했고 노후 도심의 재탄생을 약속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후보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청사진은 너무도 화려했고 부동산 카페의 게시판은 들끓었으며 모델하우스 앞에는 새벽부터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근 시간을 미루고 어떤 사람은 휴가를 내고 또 어떤 사람은 멀리 다른 지역에서 KTX를 타고 그 줄에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개표 결과가 발표된 그 다음 날 시장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집값은 단심에 뛰어오르지 않았습니다. 토지 가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양시장은 들썩이는 듯 하다가도 며칠 만에 다시 가라앉았고 어제까지 들끓었던 카페의 글들은 어느 순간 관망세라는 한 단어로 정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동산 중개사는 사무실에 손님이 끊겼다며 한숨을 쉬었고 어떤 분양대행사는 이미 작성해둔 보도자료를 다시 책상 서랍에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그토록 거대한 공약이 쏟아졌는데 그토록 화려한 청사진이 펼쳐졌는데 왜 시장은 침묵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기대했던 그 가격 상승은 오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는 다른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자산을 매집하고 있다면 그 누군가는 누구이며 그가 사들이는 자산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늘 이 다큐멘터리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끝에서 여러분은 한국 사회의 자본이 흐르는 진짜 방식, 즉 평행이론이라 불리는 그 잔인하고도 명백한 법칙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선거의 역사를 단 한 줄로 요약한다면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공약. 같은 발음을 가진 이 두 단어는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잔인하게 반복된 평행이론입니다. 공중의 약속이라는 뜻의 콩역은 시간이 지나면 텅 비어버린 약속, 즉 콩역으로 모습을 바꿉니다. 이 변환의 속도와 강도는 정권에 따라,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랐지만 그 변환 자체가 일어나지 않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1995년 첫 민선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우리는 매번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도지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번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도로를 놓겠다, 철도를 연결하겠다,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 그린벨트를 풀겠다, 노후 도심을 재생하겠다, 신도시를 만들겠다, 학교를 짓겠다, 병원을 유치하겠다, 일자리를 만들겠다. 수도권의 어느 도시는 지난 20년 동안 7명의 시장이 모두 같은 노선의 지하철 연장을 약속했습니다. 약속의 무게는 매번 달랐지만 결국 그 지하철의 첫삽이 떠진 것은 약속이 시작되고 17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어떤 광역도시는 5번의 선거 동안 매번 광역교통망 청사진을 새로 그렸지만 결국 그 노선들이 지도 위에 그려졌다 지워지기를 반복하는 동안 시민들은 늙어왔고 아이들은 자랐고 누군가는 그 약속을 믿고 산 집의 대출을 갚느라 청춘을 흘려보냈습니다. 또 어떤 지방 도시는 첨단 산업단지 유치를 무려 4번의 선거에 걸쳐 약속했습니다. 매번 새로운 후보가 새로운 청사진을 들고 나왔고 매번 시민들은 그 청사진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 사이 한 가족은 그 산업단지가 들어설 것이라는 자리 근처에 작은 식당을 차렸고 그 식당은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산업단지의 첫 입주 기업이 들어선 것은 약속이 시작되고 14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모든 공약이 공약으로 끝나는 동안 어떤 자금은 결코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지방채는 발행되었습니다. 광역교통망 예산은 어떤 형태로든 일부 집행되었습니다.
그린벨트는 부분적으로 풀렸고 산업단지의 일부는 실제로 조성되었습니다. 산업단지로 전기를 보내는 송정선은 깔렸습니다. 지하철 노선의 신호 시스템은 발주되었습니다. 재건축 단지의 자재는 공급되었습니다. 단지 그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그 모습이 아니었을 뿐, 그 자금은 분명히 어딘가로 흘러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금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 흐름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추적할 첫 번째 단서입니다. 그리고 이 단서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부가 이동하는 진짜 방식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매번 속을까요? 왜 우리는 같은 공약, 같은 약속, 같은 창사진에 매번 똑같이 흥분하고 매번 똑같이 실망할까요? 인간은 학습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선거와 부동산 앞에서만큼은 학습이 멈추는 것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확증 편향과 낙관주의 편향의 결합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정보만을 골라 모읍니다. 후보의 화려한 청사진은 보지만 그 청사진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 묻는 작은 신문 기사는 보지 않습니다. 모델하우스의 줄은 보지만 그 모델하우스가 실제로 분양된 뒤 5년 뒤의 시세는 잊어버립니다. 부동산 카페의 호재 글은 읽지만 그 카페의 1년 전 글들이 어떻게 결국 침묵 속에 묻혔는지는 들춰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국 사회 특유의 한방 정서가 결합됩니다. 오랫동안 평범한 월급 노동자로 살아온 사람에게 부동산은 사실상 유일한 자산 증식 수단으로 학습되어 왔습니다. 부모 세대가 그렇게 부를 축적했고 그 자녀 세대도 같은 방식을 따라 부를 늘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이라는 단어 앞에서 탕소의 합리성을 잃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기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집단의 기대에 휘말립니다. 옆집이 사면 나도 사야 할 것 같습니다. 카페에 사람들이 몰리면 그 동네가 정말로 뜰 것만 같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우리의 뇌는 다수의 행동을 따라가도록 진화했습니다. 다수가 향하는 방향에는 안전이 있다는 것이 진화의 학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델하우스 앞에 줄을 섭니다. 그 줄이 안전을 의미한다고 우리 뇌가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본시장에서 다수가 향하는 방향은 안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줄을 서지 않습니다. 진짜 큰 돈의 흐름은 모델하우스 앞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곳은 너무 조용해서, 너무 평범해서, 너무 지루해서 대중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곳은 뉴스에 나오지 않고 카페에 화제가 되지 않고 인터넷 검색 순위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5년이 흐른 뒤에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짜 부의 흐름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그 5년 동안 누군가는 모델하우스에 줄을 섰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 줄 밖에서 조용한 사무실의 모니터를 바라보며 매출 그래프 하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둘의 5년 뒤 자산 차이는 처음 시작할 때의 자산 차이를 훨씬 뛰어넘는 격차로 벌어집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자본이 양극화되는 진짜 메커니즘입니다. 이제 시계를 되돌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그 시절로. 2000년대 중반 한반도 전체가 들끓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뉴타운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도시가 출렁았고 어느 지역 출신 정치인은 단지 그 동네를 뉴타운으로 지정하겠다는 약속 하나만으로 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카페마다, 신문마다 어느 동네가 뉴타운이 될 것인가를 두고 사람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어느 어머니는 자녀의 결혼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돈을 빼서 뉴타운 예정지에 작은 빌라 한 채를 샀습니다. 어느 자영업자는 식당을 정리한 돈으로 그 동네에 상가 한 칸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일부 지역의 집값은 2배, 3배로 뛰어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기대감만으로, 그 다음에는 실제 거래가 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광기에 가까운 매수세로.
그런데 말입니다. 그 광통이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았는지 우리는 정말 기억하고 있습니까? 뉴타운이 약속되었던 지역의 상당수는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의 의견 충돌, 사업성 부족,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 거시 정제 충격 등으로 사업이 멈추거나 무산되거나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사업이 진행된 곳에서도 정작 그 동네에 오래 살았던 원주민들의 상당수는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동네를 떠나야 했습니다. 추가 분담금은 짧게는 수천만 원, 길게는 수억 원이었고 평생 그 동네에서 살아온 노부부에게 그 돈은 마련할 길이 없는 액수였습니다. 화려한 신축 아파트는 들어섰지만 그곳에 입주한 사람들은 이전의 주민들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분명 올랐지만 그 상승의 과실을 가져간 사람들과 그 약속을 처음 믿고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은 결코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동네는 새로워졌지만 그 새로워짐의 대가는 원래의 거주자들에게서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뉴타운의 가격 상승이라는 미끼는 분명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미끼를 문 대중은 결국 다른 자리에서 다른 형태로 가격을 치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담금으로, 어떤 사람은 강제 이주로, 어떤 사람은 분양 가격의 폭등으로, 또 어떤 사람은 그 인근의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표면적으로 자산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조차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평생을 살아온 공간과 공동체와 인간관계를 잃었습니다. 그것까지 자산이라 부를 수 있다면 그는 결코 부를 늘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의 끝에서 진짜로 부를 축적한 세력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프라 건설 자금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그 자리에는 반드시 도로가 깔리고 상하수도가 들어가고 전력망이 연결되고 통신망이 깔립니다. 학교가 지어지고 공원이 조성되고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지고 변전소가 설치됩니다. 이 모든 기반 시설을 시공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더 깊은 곳에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중이 모델하우스 앞에 줄을 설 때 누군가는 이 회사들의 주식을 조용히 매집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뉴스에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이름조차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낯설었습니다. 그들의 사업 보고서는 두껍고 어렵고 또 지루했습니다. 어떤 회사의 본사는 작은 지방 도시의 외곽 산업단지에 있었고 그 회사 임원의 인터뷰는 1년에 한두 건 정도, 그것도 산업 전문지에만 실렸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인프라 예산이 어떤 정권에서 어떤 방향으로 흐르더라도 결국 그 자금의 일부는 반드시 그들의 매출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그 신도시의 도로에는 그들의 자재가 들어갔습니다. 광역 교통망이 깔리면 그 교통망의 시스템에는 그들의 부품이 들어갔습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그 산업단지의 전력망에는 그들의 장비가 들어갔습니다. 재건축이 진행되면 그 재건축 단지의 마감재에는 그들의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도시 자체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추적할 평행이론의 정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일반 대중이 환호와 절망을 반복하는 동안 한쪽에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금의 흐름이 존재했습니다. 그 흐름은 정권이 바뀌어도,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아도, 부동산 가격이 정체되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약속이 아니라 계약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만든 청사진이 아니라 이미 발주된 도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청사진은 지워질 수 있지만 한번 발주된 도면은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한번 시작된 토목공사는 중간에 멈추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어떤 정권도 함부로 멈추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프라 자금의 관성입니다. 그리고 이 관성을 이해한 사람들이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회의 부의 한쪽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낚시꾼은 미끼를 두 가지 준비합니다. 하나는 물고기에게 던지는 미끼, 다른 하나는 자신이 정말로 잡으려는 큰 어종을 유인하기 위한 깊은 곳의 미끼입니다.
그리고 진짜 큰 물고기는 결코 수면 위의 화려한 미끼를 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면 아래로 더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먹잇감을 찾아 움직입니다. 지방선거의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땅값이 오를 것이다. 아파트 시세가 뛸 것이다. 이 모든 약속은 수면 위의 미끼입니다. 화려하고 눈에 잘 띄고 누구나 그것을 보고 입을 벌립니다. 신문 일면에 실리고 텔레비전 메인 뉴스에 나오고 카페에서 가장 많이 인용됩니다. 그러나 진짜 큰 돈은 그 미끼를 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정부의 예산이 어떤 항목으로 흘러갈지, 어떤 기업이 그 예산의 끝에서 발주를 받을지, 어떤 부품 공급사가 그 발주의 핵심 자리를 차지할지를 추적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분 확보의 게임입니다. 대중이 땅값 상승이라는 미끼를 물고 자기 통장에 돈을 모두 부어 한 채의 아파트를 사들이는 동안 진짜 자금은 그 게임의 판 자체를 운영하는 회사들의 지분을 확보합니다. 한 채의 아파트는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결국 한 채의 아파트입니다. 살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고 거래 비용이 막대하며 매도하려 할 때 즉시 현금화되지 않고 보유하는 동안 세금과 관리비를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한 채의 아파트는 그 자체로는 매출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가격 변동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인프라 회사의 지분은 다릅니다. 그 회사가 받는 모든 발주, 그 회사가 만드는 모든 매출에 비례하여 가치가 변동됩니다. 그 회사가 한 도시에 변전소를 공급하면 그 변전소의 매출이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그 회사가 또 다른 도시에 철도 신호 시스템을 공급하면 그 시스템의 매출이 또 한 번 반영됩니다. 매출은 누적되고 누적된 매출은 이익으로 이어지고 이익은 회사의 가치를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그 가치 상승의 과실은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누립니다. 이 차이가 만들어낸 자산 격차가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의 부의 분포를 결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차이는 단지 정보의 차이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본의 차이, 시간의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시선의 차이였습니다. 어디를 보는가, 무엇을 추적하는가, 누구의 매출을 따라가는가. 이 시선의 차이가 곧 자산의 차이가 되는 시대를 우리는 지난 20년간 한국에서 목격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직접 목격해온 몇 가지 패턴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 신도시 건설입니다. 한국의 모든 신도시 건설 사업은 약속 단계, 토지 보상 단계, 인프라 건설 단계, 분양 단계, 입주 단계의 5단계를 거칩니다. 각 단계마다 자금의 수혜자가 다릅니다. 약속 단계에서는 정치인이 표를 얻고 토지 보상 단계에서는 일부 원주민이 보상금을 받지만 그 금액은 시세에 비해 낮은 경우가 많으며 인프라 건설 단계에서는 시공사와 부품 공급사들이 거대한 매출을 가져갑니다. 분양 단계에서는 시행사와 대형 건설사가 분양 마진을 가져가고 입주 단계에서는 비로소 일반 시민이 그 집의 사용 가치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5단계 중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단계는 어디일까요? 바로 세 번째인 인프라 건설 단계입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이 가장 흥분하는 단계는 분양 단계입니다. 흥분의 자리와 매출의 자리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두 번째 패턴, 광역교통망 사업입니다. 광역교통망 사업도 비슷한 5단계를 거칩니다. 노선 발표, 예비 타당성 조사, 기본 설계, 실시 설계와 발주, 시공, 그리고 개통입니다. 각 단계마다 자금의 흐름과 수혜자가 다릅니다. 노선 발표 단계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지만 실제 매출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 설계 단계에서 설계 용역 회사들의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실시 설계와 발주 단계에서 시스템 공급사들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시공 단계에서 시공사와 부품 공급사들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개통 단계에서야 비로소 일반 시민이 그 노선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매출의 자리는 시공 단계이고 흥분의 자리는 노선 발표 단계입니다. 세 번째 패턴,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반복됩니다. 안전진단 통과,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관리 처분, 이주와 철거, 시공, 그리고 입주의 단계입니다. 시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자재와 부품 매출이 가장 크지만 일반 배중이 가장 들썩이는 단계는 시공사 선정 시점과 분양 시점입니다. 이 세 가지 패턴을 비교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단계는 가장 조용한 단계이고 가장 시끄러운 단계에서는 정작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진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사람들은 시끄러운 단계가 아니라 조용한 단계에 주목합니다. 매주의 모델하우스에 줄을 서고 카페에 호재글이 폭주하고 뉴스에 청사진이 보도되는 그 시끄러운 자리. 그 자리는 사실 자금이 아직 본격적으로 흐르지 않는 자리입니다. 진짜 자금은 그로부터 1년에서 3년 뒤 모두가 그 사업을 잊어갈 무렵 조용히 발주 공시와 분기 매출 공시를 통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시점이 진짜 자금의 시점이고 그 시점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평행이론의 한쪽 끝에 서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지방선거가 만들어낸 하반기의 첫 번째 수혜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야 모두가 외친 단 하나의 공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확장입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후보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줄이겠다.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좁히겠다. 광역 급행철도를 확대하겠다. 환승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노선을 신설하겠다. 노선을 연장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야가 동시에 같은 공약을 했다는 것은 그 공약이 어느 쪽이 이기든 어떤 형태로든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약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자금이 흐를 가능성이 가장 큰 영역입니다. 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발생해도 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일부 노선의 우선순위가 바뀌거나 일부 구간의 예산이 조정될 수는 있어도 광역교통망 확장이라는 큰 흐름 자체는 멈추지 않습니다. 게다가 광역교통망은 한번 발표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노선 주변의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노선이 사라지는 것을 결코 가만히 두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역교통망 공약은 한국 정치 구조에서 가장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공약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춰서야 합니다. 광역교통망 공약이 발표될 때마다 가장 먼저 들썩이는 것은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새로 생길 역 주변의 아파트를 미리 사두면 가격이 뛸 것이라는 기대. 이것은 너무나 직관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합니다. 부동산 카페에는 예정 노선도가 떠돌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핵심 역세권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쏟아집니다. 분양 광고에는 예정역 도보 5분이 가장 큰 글씨로 박힙니다. 그러나 역사적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광역교통망 사업이 발표되고 실제로 그 역이 개통될 때까지는 평균적으로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어떤 노선은 15년이 걸리기도 했고 어떤 노선은 20년이 지나도 첫 삽조차 떠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정책 변경, 노선 수정, 예산 삭감, 공기 지연이 발생합니다. 처음 발표된 노선도와 최종적으로 개통된 노선도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사실은 신주역이 개통되었을 때 그 역세권 아파트의 가격은 이미 그 호재를 모두 반영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약속 단계에서 사면 너무 길고 개통 직후에 사면 너무 늦습니다.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시점은 공사 착공 발표와 개통 예정의 확정 발표 사이의 어느 지점입니다. 그러나 그 지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으며 알았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 매수해서 다시 매도하는 일이 일반인에게 쉽지 않습니다. 매수와 매도에 드는 세금과 수수료, 그리고 보유기간 동안의 금융비용을 모두 고려하면 실제 수익은 우리가 기대했던 수치와 거리가 멀어집니다. 게다가 역세권 아파트의 가격은 거시경제 변수에 너무 크게 좌우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떨어지고, 거시 침체가 오면 떨어지고,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 떨어집니다.
단지 여기 생긴다는 호재 하나만으로 모든 거시 변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한 노선의 개통 호재는 한 차례의 금리 인상으로 손쉽게 상쇄됩니다. 한 동네의 역세권 호재는 한 번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손쉽게 묻혀버립니다. 그렇다면 진짜 마진은 어디에 있을까요? 진짜로 그 광역교통망 사업에서 자금을 가져가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광역교통망 사업의 예산을 분해해 보겠습니다. 총 사업비 중 부지 매입과 보상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토목 공사비,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시스템 공급비입니다. 시스템이란 무엇일까요?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통신 시스템, 전력 공급 시스템, 차량 자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통합 관제 시스템입니다. 신호 제어 시스템은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하는 핵심 두뇌입니다. 한 노선의 신호 시스템 발주 금액은 수천억 원 단위입니다. 통신 시스템은 열차와 관제센터 사이의 정보를 주고받는 신경망입니다. 전력 공급 시스템은 전철화된 노선의 동력을 책임집니다. 차량은 그 자체로 노선당 수천억 원의 발주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로 묶는 통합 관제 시스템은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등장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진입장벽이 극도로 높습니다.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검증된 소수의 회사만이 발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비용은 천문학적이고 그 책임 또한 막대하기 때문에 정부와 발주처는 검증되지 않은 신규 사업자에게 사업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사실상의 과점 시장입니다. 한국에서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손에 꼽힙니다. 지하 대공간 굴착에 필요한 특수 장비와 기술을 가진 회사도 손에 꼽힙니다. 전철화에 필요한 고압 전력 반환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을 제작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상 국내에서 한두 곳에 불과합니다. 차량 내부의 인테리어 자재와 안전 장비를 공급하는 협력사 또한 검증된 소수의 업체에 한정됩니다. 이 회사들은 사실상 과점 시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망 예산이 어떤 형태로 흘러가든 그 예산의 일정 비율은 반드시 이 회사들에 도달합니다. 한 노선이 지연되면 다른 노선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한 사업이 취소되면 다른 사업에서 발주가 나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거시 정제가 흔들려도, 부동산 가격이 침체되어도 이 회사들의 매출은 일정한 흐름을 유지합니다. 여기에서 진짜 평행이론이 완성됩니다. 요즘은 역세권 아파트의 가격이 2배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그 꿈은 10년의 기다림과 수많은 정책 변수, 거시 변동성 속에서 실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그 노선의 신호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의 매출은 그 노선의 한 구간이 발주될 때마다 정확하게 증가합니다. 그 증가는 결국 이익으로 이어지고 이익은 회사 가치로 이어지며 회사 가치는 그 지분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직접 리서치할 수 있는 단서는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의 광역교통망 사업에 참여한 시공사의 이름만 추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표면입니다. 그 시공사가 발주한 하청 구조, 그 하청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 즉 공급망의 두세 단계 아래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가장 큰 시공사는 가장 큰 매출을 올리지만 그만큼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가장 낮은 마진율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영업이익률이 높은 곳은 그 시공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대체 불가능한 부품과 시스템을 공급하는 작은 회사들입니다. 둘째, 사업 발표 시점이 아니라 예산 집행 시점을 보십시오. 공약은 무수히 발표되지만 실제로 예산이 잡히는 것은 다음 회계연도이며 발주가 나가는 것은 또 그 다음입니다. 진짜 매출 증가는 발주가 나간 회사의 실적에 1년 이상 뒤늦게 반영됩니다. 다시 말해 공약 발표 시점에 너무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매수 신호가 아니라 관찰 시작 신호에 불과합니다.
진짜 매수 신호는 발주 공시가 나오고 매출이 실제로 잡히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 신호를 읽는 데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셋째, 한 사업이 아닌 복수의 사업에 동시 참여하는 회사를 보십시오. 한 노선에만 의존하는 회사는 정책 변경 한 번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 노선, 여러 사업에 동시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는 어느 하나가 지연되어도 다른 곳에서 매출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을 자체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변화에 대한 노출이 적습니다. 넷째, 그 회사의 매출에서 해외 비중을 확인하십시오. 국내 광역교통망 사업만으로 매출을 올리는 회사는 결국 국내 정치 일정에 모든 운명을 맡깁니다. 그러나 동남아, 중동, 중남미 등으로 시스템을 수출하는 회사는 국내 사업이 지연되어도 해외 매출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평소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위기에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이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부의 평행이론의 한쪽 끝에 서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 수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또 다른 핵심 공약은 첨단 산업벨트의 조성과 그린벨트의 부분 해제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의 거점을 만들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 거점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묶여있던 그린벨트의 일부를 풀겠다는 약속. 이 공약은 표면적으로는 국가 경쟁력과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명분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단지는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 그린벨트 해제는 주택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명분. 두 가지 모두 거부하기 어려운 가치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 공약은 여론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습니다. 환경단체의 일부 반대는 있지만 경제 성장과 주거 안정이라는 거대한 명분 앞에서 그 목소리는 곧 잦아듭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될 때 그 땅의 운명은 누가 결정할까요? 표면적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땅은 누가 어떤 용도로 개발할 것인지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거대한 자금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보면 일관된 패턴이 보입니다. 해제된 그린벨트의 상당 부분은 대규모 산업단지나 공공주택단지로 전환됩니다. 이 전환 과정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은 그 땅의 원래 소유자들이 아닙니다. 보상가는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고 보상금을 받은 원주민들은 그 인근에 새로 정착할 자금이 부족하여 다른 지역으로 밀려납니다. 마치 뉴타운 때 보았던 그 패턴 그대로입니다. 여기에는 한국 토지보상제도의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시세가 낮게 형성되어 있었고 보상가는 그 낮은 시세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그러나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순간 그 땅의 잠재 가치는 폭등합니다. 그 폭등의 차익은 보상받는 원주민이 아니라 그 땅을 분양받는 새로운 소유자, 즉 대규모 개발 주체에게 돌아갑니다. 진짜 이익은 어디로 갈까요? 첫째, 그 산업단지를 분양받는 대기업과 그 자회사들입니다. 그들은 통상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양질의 부지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 부지 위에 공장이나 연구소를 짓고 그 결과 그 땅의 부동산 가치는 다시 한번 상승합니다. 둘째, 그 산업단지의 인프라를 건설하는 회사들입니다. 셋째, 그 산업단지의 전력과 에너지, 통신과 폐수 처리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들입니다. 특히 세 번째 그룹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룹인 대기업의 부지 확보 이익은 외부 투자자가 직접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그룹인 시공사는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마진율도 낮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그룹, 즉 전력과 에너지와 통신과 환경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으면서도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습니다. 첨단 산업단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지도, 인력도, 세제 혜택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전력입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가 들어서면 그 공장이 소비하는 전력은 중소도시 하나의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어떤 첨단 반도체 라인은 단일 라인의 전력 소비량이 인구 십수만 명의 도시 전체의 전력 소비량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2차 전지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료를 가공하고 전극을 만들고 셀을 조립하고 충방전 테스트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이 소모됩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더욱 극단적입니다. 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중규모 도시의 전체 전력 사용량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반드시 거대한 전력 인프라가 먼저 깔려야 합니다. 충전탑이 세워지고 변전소가 지어지고 고압 송전선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인프라가 없으면 산업단지는 가동되지 않습니다. 공장이 다 지어졌어도 전력이 부족하면 그 공장은 가동되지 않으며 가동되더라도 정상적인 생산성을 낼 수 없습니다. 이 전력 인프라를 누가 공급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국 산업 구조의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한국에서 초고압 변전 설비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손에 꼽힙니다. 산업용 대용량 전력 케이블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무효 전력 보상 장치, 정류 설비, 차단기 등을 만드는 회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산업단지에 친환경 에너지를 결합하는 그리드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첫째, 진입장벽이 극도로 높다는 점입니다. 초고압 변정 설비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한번 사고가 나면 산업단지 전체가 멈추기 때문에 발주처는 검증되지 않은 신규 업체에 절대 사업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사실상 새로운 진입자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둘째, 한번 공급망에 들어가면 십수년 동안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초기 공급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 부품 교체,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한 산업단지가 한번 가동을 시작하면 그 산업단지의 전력 인프라를 공급한 회사는 사실상 그 단지의 가동이 끝나는 날까지 부속 매출을 안정적으로 가져갑니다. 셋째,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산업단지는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치적 변동성에 비교적 둔감하다는 점입니다. 진보 정권은 첨단 산업 진흥을 위해 산업단지를 만듭니다. 보수 정권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를 만듭니다. 둘 다 명분은 다르지만 결과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의 매출은 정권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습니다. 대중이 산업단지 주변의 땅값 상승에 환호할 때 진짜 자금은 이 회사들의 지분 변동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평행이론은 완성됩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탄소 중립과 친환경 에너지 그리드입니다. 산업단지가 더 이상 단순히 화석연료를 끌어다 쓰는 형태로 조성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입주 조건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자신들의 협력사가 재생에너지 100%로 제품을 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산업단지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점차 밀려납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의 전력망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에너지 저장 시스템, 수소 인프라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그리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송전망에서 끝나지 않고 발전과 저장과 송전과 소비가 실시간으로 조율되는 지능형 전력망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이 영역에서 또 다른 평행이론이 펼쳐집니다. 대중은 친환경이라는 단어에 환호합니다. 그러나 그 친환경 에너지가 누구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누구의 손으로 송전되고 누구의 손으로 저장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 모든 인프라를 공급하는 강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뉴스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매출은 산업단지 공약이 발표될 때마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합니다. 특히 주목할 영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 즉 ESS 영역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저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저장 장치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
그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전력망의 효율을 높이는 무효전력 보상장치,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반동성을 흡수하는 정류 설비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단기간에 매출이 폭발하지는 않지만 5년에서 10년 단위의 장기적인 매출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수혜지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수혜지는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또 가장 위험한 영역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야가 모두 강조한 또 하나의 공약은 구도심의 대규모 재개발과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노후화된 도심을 재생하고 거기에 첨단 IT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 이 약속은 듣기에 따뜻하고 또 첨단적입니다. 오래된 동네에 사는 노부부에게는 새 집에 희망을 주고 첨단 기술에 관심 있는 젊은 세대에게는 미래 도시의 꿈을 줍니다. 정치적으로 거의 모든 세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마법의 공약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노후도시 성비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일정 연한이 지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상향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노후화된 신도시들의 재건축을 가속화하는 특별법이 별도로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이 법의 표면적인 명분은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거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첫째,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의 주민들은 두 가지 운명으로 갈립니다. 분담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수십 년 살아온 동네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옵니다. 이것은 뉴타운 때 우리가 보았던 패턴 그대로입니다. 추가 분담금은 짧게는 수천만 원, 길게는 수억 원에 이릅니다. 어떤 단지는 한 가구당 평균 분담금이 3억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평생 그 동네에서 살아온 노부부에게 3억 원이라는 돈은 마련할 길이 없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권리 지분을 헐값에 매도하고 동네를 떠납니다. 그들의 자리에는 분담금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옵니다. 그 새로운 입주자는 대개 외부의 자본 여력이 있는 가구이거나 분양권을 매입한 투자자입니다. 결과적으로 동네의 인구 구성은 완전히 바뀝니다. 둘째, 재건축의 시공권을 따낸 대형 건설사들은 거대한 매출을 확보합니다. 한 단지의 재건축 수주 금액은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더 흥미로운 것은 그 건설사의 자회사나 협력사로 들어가 있는 자재 공급사, 부품 공급사, 마감재 공급사들의 매출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그들의 매출은 재건축 단지 한 곳이 진행될 때마다 정확하게 증가합니다. 특히 한국의 대형 건설사들은 수직 계열화된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사가 시공을 맡고 그 그룹의 한 계열사가 시멘트를 공급하고 또 다른 계열사가 유리와 알루미늄을 공급하고 또 다른 계열사가 마감재를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매출은 그룹 내부에서 순환합니다. 외부의 일반 투자자가 이 구조에 직접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그룹 내부의 핵심 자재 공급사 중 일부는 상장되어 있어서 그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재건축이 진행될 때 그 단지에는 단순히 새 아파트만 들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통신망, 새로운 전력망, 새로운 상하수도, 새로운 보안 시스템, 새로운 주차 관리 시스템, 새로운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함께 들어섭니다. 모든 것이 스마트 시티라는 이름 아래 묶여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거대한 신도시 단위의 사업으로 상상했습니다. 마치 SF 영화에 나오는 미래 도시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자동화된 거대한 단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스마트 시티 기술은 신도시뿐만 아니라 재건축되는 아파트 단지, 새로 짓는 오피스 빌딩, 그리고 노후 인프라가 교체되는 모든 곳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통행 이론이 시작됩니다. 대중이 스마트 시티 신도시의 분양에 환호할 때 진짜 자금은
이 스마트 기술을 공급하는 회사들의 지분을 추적합니다. 빌딩의 에너지 사용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 주차장의 운영을 자동화하는 솔루션, 보안 카메라와 출입 통제를 통합하는 플랫폼, 노후화된 배관과 전선을 진단하는 센서 기술, 도시 단위에서 교통량을 분석하고 신호를 최적화하는 데이터 시스템. 이 모든 영역에서 한국의 강소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상장되어 있고 일부는 비상장 상태에서 거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매출 그래프를 보면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후 인프라의 교체와 스마트화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멈출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영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빌딩 자동 제어 시스템, 즉 BMS 영역입니다. 한 빌딩에서 냉난방 한기, 환기, 모자무 한가리롱 아차는 내각도 반nhập 항목태, 즉 BMS 비로가 종상령의 원회입니다. 한 빌딩에서 냉난방 산고질은 불여고죠 생군 내 브라보 멘동 당적이 타바보 하는데 더리보로 다자한 타지입니다. 빈문태어 영령의 상구줄반은 불여고죠 상구를 맞청 기압내요. 빌딩 정산형 본형 창문과 이사의 보호를 불어보죠 신군명역이고 만촉시녀 장애만을 달아만입니다. 상상 지금 부비모드 빌딩 다동 제어 시스템 즉 BMS 영역의 한복태 즉 BMS 영역의 다장 쥐종대에 불어보죠 챙국은 이러니까 빌딩 람보 맨문 다는 한 가지로 안정을 브라보 벤동 단격이 신고입니다. 신봄에사 홍조보는 부리모들 장상한 정부주보는 바라본입니다. 빌딩 장동형은 도마는 영역의 자라반 전분잉아들 단하면은 을공은 다다보 단격이 이런도 난고 영역을 생고는 다른 산한 장정 공유하는 다문가자 몬도를 달아보는 불입니다. 소환고를 바른 사람 등공하는 빌딩에서 BMS 있다. 한 빌딩에서 냉난방 환기, 영역의 장장들하고 슈푼을 넣어. 즉 BMS, 영역의 장당 당도면여 바른 파라보시타. 보라보년 보리모들 보라박도 장정내다 신공리다는데요. 한 빌딩에서 닥적 도르고 빌딩 자동 제어 시스템, 즉 BMS 영역이 영역의 본당탕 덤분입니다. 반동령의 댄중역에 많다고 여하는 잠달 제어는 덤분입니다. 빌딩 봄자년 부리미 BMS 빌딩 자동 제어 시스템 즉 BMS 영역을 장당 방동영역 왕역의 바바볼 전장들하고 밤겨 빌딩 다동 제어 시스템 즉 BMS 영역의 장당 담동 영역 염해프라 다고 방언발을 비단가 한 빌딩에서 담당 전분 영역 즉 BMS 영역의 장당 감동염이다 빌딩 자동 제어 시스템 즉 BMS 영역의 장당 감동염이다 완역의 하디간이라 긴장도라고 밤겨 이상령이 모델은 심구문 다는 정봉 바라들고 종문 당탄에스 BMS 영역의 받아본 단격이 댕폭 차고 바는데요. 바람하는 바라님 보고 발을 부림이 영역의 보디는 바라명 당장들하고 반겨 담이는데 담은 종아모는 불운이다. 빌딩 비등 다동 제어 시스템 즉 BMS 당상한 장당 당정 자고 반겨 BMS 비릉 빌딩 상부주라는 영역이 영역의 단정주라고 종업타는데요. 비릉 당뿐이는 담은 조나머는 불운이다. BMS
BMS, BMS, BMS. 비른 빌딩 장중형여, 부리동부도, 비런 받고 비람도로. 지금 받고부도로 하는데 장상한 다고맷더 비람도로. 비른 구조명일 보리모드, 비른 빌딩 작고 비람도로. 당산한 비른 무드, BMS 장장 덩부명여, 비담도로. 비른 받고부도로 하는데 비른 비딩 비담고. 다정 토와 비른 비등 바고고 상고르라고. 비른 부리모드, 비른 비등 바고 비람도로. 비른 비등 비등 다고 다고 보리따는 당성다가 많은데. 비른 부리모드, 비른 비등 바고 부리모드, 비른 비등 바고고 덩고 비람도로. 비른 비등 바고 비람고 바고 방온도로. 다가보는 닷지보리고 비른 비등 바고 비람고 장산한 다고 비람도로. 비람 등이다는 다고 비른 비등 바고고 바고 비람도로. 비른 부리모드, 비른 비등 바고 부리모드, 바곤도립니다. 비름, 비름 비등 바고고 바고 바몬도로. 비름 비름 비등 바고고 바고 비람도로. 바몬부레입니다. 비름 비등 바고고 바고 비람도로. 비름 비등 바고 부립니다. 비름 비등 바고고 이고 바고 비람도로. 비름 비름 비등 부립니다. 비름 비등 바고고 바고 비람도로. 비름 비등 바고 구레미 비름 비등 바고고 바고 비람도로. 바몬 부립니다. 비름 비등 바고고 바고 비람도로. 비름 비등 바고고 바고 비람도로. 비름 비등 바고고 바고 비람도로. 바몬 부립니다. 비름 비등 바고고 바고 비람도로. 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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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등 바고고 바고 비람도로. 비름 비등 바고고 바고 비람도로. 바몬 부립니다. 비름 비등 바고고 바고 비람도로. 비름 비등 바고고 바고 비람도로. 바몬 부립니다. 비름 비등 바고고 바고 비람도로. 비름 비등 바고고 바고 비람도로. 비름 비름 비등 비름 비등 바고고 바고 비람도로. 바몬 부립니다. 비름 비등 바고고 바고 비람도로. 비름 비등 바고고 바고 비람도로. 비름 비등 비름 비등 바고고 바고 비람도로. 비름 비등 바고고 바고 비람도로. 비름 비등 바고고 바고 비람도로. 바몬 부립니다. 비름 비등 바고고 바고 비람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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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몬 부립니다. 비름 비등 바고고 바고 비람도로. 비름 비등 바고고 바고 비람도로. 바몬 부립니다. 비름 비등 바고고 바고 비람도로. 바몬 부립니다. 비름 비등 바고고 바고 비람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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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언 부립니다. 비름 비등 바고고 바고 비람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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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름 비등 바고고. 방언 부립니다. 비름 비등 바고고 바고 비람도로. 비름 비등 바고고 바고 비람도로. 바몬 부립니다. 비름 비등 바고 비람도로. 비름 비등 바고고 바고 비람도로. 비름 비등 바고고 바고 비람도로. 비름 비등 바고고 바고 비람도로. 바고 비람도로. 비름 비등 바고고 바고 비람도로. 바몬 부립니다.
비름비링 바고고 비라 비름비링 바고고 바고 비람두로 비가민 다고 비람두로 흰고비다 비름비링 바고고 바고 비람두로 비몬 빌은 비름비링 바고고 바고 비람두로 비람병 비람두로 비름비링 바고고 바고 비람두로 비름비링 바고고 바고 비람두로 바고 비람두로 비름비름 바고고 바고 비람두로 비름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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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고고 바고 비람두로 비름비름 바고고 바고 비람두로 비름비름 바고고 바고 비람두로 비름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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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고고 바고 비람두로 바고 비람두로 바고 비람두로 바곰비링 바고고 바고 비람두로 비름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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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고고 바고 비람두로 바고 비람두로 바고 비람두로 비름비링 바고고 비름비링 바고고 바고 비람두로 비름비래 비름비링 바고고 비름비링 바고고 바고 비람두로 비름비링 바고고 바고 비람두로 비름비링 바고고 바고 비람두로 비름비링 바고고 바고 비람두로 비름비래 빌딩에서 냉난방, 환기, 조명, 보안, 출입 통제를 통합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과거에는 일부 고급 빌딩에만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거의 모든 신축 빌딩과 재건축 단지에 적용됩니다. 이 시장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 단위의 IoT 센서 영역입니다. 가로등, 신호등, 쓰레기통, 주차장에 센서가 부착되어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 운영이 최적화됩니다. 이 센서를 공급하는 회사, 그리고 그 센서가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플랫폼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노후 인프라 진단 영역입니다. 한국의 많은 도시에는 30년, 40년 된 상수도관과 전선과 가스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노후화되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이를 사전에 진단하는 센서 기술과 분석 솔루션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들이 스마트시티 공약의 진짜 수혜를 가져가는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오신 분이라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입니다. 이 모든 흐름의 끝에서 진짜로 부를 축적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것은 어떤 한 사람도, 어떤 한 기업도 아닙니다. 그것은 구조입니다. 한국의 자본 구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일정한 패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거대한 정부 예산은 표면적으로는 다양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 가서 보면 결국 일정한 산업, 일정한 기업군, 일정한 기술 영역으로 수렴됩니다. 이는 누군가의 음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산업화를 거쳐오면서 만들어낸 자본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산업화 초기, 한국은 한정된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수의 기업의 자원을 집중시켰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핵심 인프라 영역은 사실상 소수의 대기업과 그 협력사 그룹에 의해 운영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구조는 한국이 세계적인 산업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정부 예산의 흐름이 매우 좁은 통로를 통해 이동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기업의 숨은 자회사들, 특수한 기술을 가진 강소기업들, 그리고 이들의 부품을 공급하는 더 작은 회사들이 이 흐름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금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의 지분을 일찍부터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결국 평행이론의 한쪽 끝에서 부를 축적합니다. 대중은 이 흐름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흐름은 화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카페에서 화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흐름을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분기별 매출 공시를 읽고 사업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정부 예산서를 비교하는 그 지루한 시간을 모델하우스에 줄을 서는 그 흥분된 시간과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이 흐름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부의 평행이론을 알지 못했던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갑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6개월이 흐른 시점, 즉 올해 하반기의 마지막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때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선거 직후의 모든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모습을 바꿉니다. 화려했던 광역교통망 청사진은 일부 노선이 사라지거나 개통 시점이 미뤄지거나 노선이 변경됩니다. 처음에는 5개 노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예상 심의 과정에서 2개로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2030년 개통을 약속했지만 실시 설계 단계에서 2035년으로 밀립니다. 처음에는 직선 노선을 약속했지만 토지 보상 과정의 갈등으로 우회 노선으로 변경됩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정치적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기도 합니다. 환경단체의 반발, 기존 거주민의 반대, 인접지역과의 갈등 등 다양한 변수들이 그린벨트 해제 사업을 멈춰 세웁니다. 처음에는 대규모 해제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그 일부만이 풀립니다. 산업단지 유치는 경쟁 지자체와의 갈등 속에서 절반의 성과로만 남기도 합니다. 한 도시가 반도체 산업단지 유치를 약속했지만 결국 그 산업단지는 다른 도시로 가버립니다. 한 광역시가 2차 전지 클러스터를 약속했지만 핵심 기업의 투자가 다른 곳으로 변경됩니다. 정치적 약속과 기업의 실제 투자 결정 사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거리가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는 시범사업의 형태로 축소되어 발표됩니다. 처음에는 도시 전체를 스마트시티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결국 한 지구, 한 단지의 시범사업으로 모습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한국 정치의 오래된 풍경입니다. 그리고 이 풍경이 그려질 때마다 모델하우스에 줄을 섰던 사람들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역시 또 공약이었구나. 그렇게 그들은 자신이 산 아파트의 시세를 다시 확인합니다. 분명 오를 것이라고 들었던 그 가격은 이제 옆 동네의 시세와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거시경제 충격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6개월 동안 어떤 회사들의 매출은 조용히 증가했습니다. 광역교통망 사업이 축소되더라도 이미 발주가 나간 부분의 시스템 공급은 진행됩니다. 5개 노선이 2개로 줄어도 그 2개 노선의 신호 시스템과 차량과 전력 설비는 발주됩니다. 그 발주의 수혜를 가져가는 회사들의 매출은 분기 실적 공시 때마다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산업단지 유치가 절반의 성과로 끝나더라도 그 절반의 인프라는 깔립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그 제한된 면적에서 전력과 통신은 새로 깔립니다. 재건축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이미 시작된 단지들의 자재와 부품은 공급됩니다. 이것이 평행이론의 마지막 장난입니다. 대중은 화려한 청사진의 좌절을 슬퍼하지만 그 청사진의 뼈대에 자금을 공급해온 회사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매출은 청사진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청사진의 한 줄 한 줄에 묶여있는 발주와 계약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사진의 화려함은 사라져도 그 한 줄 한 줄의 발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노선이 사라져도 다른 노선이 발주되고 한 사업이 멈춰도 다른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다큐멘터리에서 특정 종목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부의 평행 이론을 이해한 사람은 누군가의 추천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흐름을 추적합니다. 누군가의 추천을 듣고 매수하는 사람은 그 추천이 끝나는 순간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흐름을 읽는 법을 배운 사람은 평생 동안 자기 자산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 예산서를 한 번이라도 직접 들여다보십시오. 매년 발표되는 정부 예산서는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 예산서의 인프라 항목, 산업진흥 항목, 도시재생 항목이 전년 대비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해 보십시오. 거기에 진짜 자금의 방향이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한두 해만 따라가다 보면 일정한 패턴이 보입니다. 어느 항목이 매년 일정하게 증가하는지, 어느 항목이 정권 교체와 함께 흔들리는지, 어느 항목이 갑자기 신설되는지가 보입니다. 둘째, 자신이 관심 있는 한 분야에 공급망 2-3단계 아래까지 내려가 보십시오. 어떤 사업이 발주되면 그 발주를 받는 1차 시공사는 누구이고, 그 시공사가 부품을 받는 2차 공급사는 누구이며, 그 2차 공급사가 핵심 소재를 받는 3차 공급사는 누구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진짜 마진은 이 3차 깊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 시공사는 매출이 크지만 영업이익률이 낮고, 3차 공급사는 매출은 작지만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영업이익률은 결국 회사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분기별 사업 보고서를 읽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사업 보고서는 어렵고 지루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모든 단서가 있습니다. 매출이 어느 사업부에서 발생하는지, 어떤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지,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수주 잔고가 어떻게 쌓이는지가 모두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회사의 보고서만 따라가다가 점차 같은 산업 내의 여러 회사 보고서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산업의 흐름이 손에 잡힙니다. 넷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평행 이론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한 사업이 발주되어 매출에 반영되기까지는 최소 1년에서 2년이 걸립니다. 매출이 이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또 그만큼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익이 회사 가치로 인정받기까지는 또다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 시장은 수없이 출렁입니다. 그러나 진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은 그 출렁임을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6개월의 단기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3년에서 5년의 매출 성장 흐름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며 이 다큐멘터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평행이론은 단지 부동산과 주식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자본이 흘러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리 모두가 그 흐름에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중은 언제나 화려한 약속의 표면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는 따뜻하고 익숙하고 또 외롭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 자리에 함께 서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가 그 자리를 비추고, 카페가 그 자리를 화제로 삼고, 친구와 친척과 동료가 그 자리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결코 부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부를 만드는 자리는 차갑고 낯설고 또 외롭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뉴스도 안 들립니다. 카페의 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환호하는 화려한 약속의 한 발 뒤에서 그 약속의 뼈대를 이루는 작은 회사들의 이름을 외우고 그들의 매출을 추적하고 그들의 발주 계약을 잇는 사람들. 그들이 평행이론의 한쪽 끝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묵묵히 자기의 자산을 키워갑니다.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는 동안 그들의 자산은 모델하우스에 줄을 섰던 사람들의 자산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로 성장합니다. 물론 이 길은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사업보고서를 읽는 일은 지루하고, 예산서를 비교하는 일은 어렵고, 공급망을 추적하는 일은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모든 길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모델하우스에 줄을 서는 길의 대가는 막대한 자본의 투입과 평생의 대출 부담입니다. 사업 보고서를 읽는 길의 대가는 지루한 시간의 투자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는 결국 개인의 결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그것은 작은 결심의 시작입니다. 화려한 약속의 표면에서 한 발 물러나 그 약속이 만들어내는 자금의 진짜 방향을 따라가 보겠다는 결심. 그 결심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시선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전환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평행 이론의 한쪽 끝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흐름을 읽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화려한 공약들이 발표되고 모델하우스에 줄이 생기고 카페가 들끓고 뉴스가 떠들썩할 때 그때 잠시 멈춰서서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자금의 진짜 방향은 어디로 흐르는가? 이 청사진의 뼈대를 누가 만드는가? 이 약속이 무너져도 살아남는 매출은 누구의 것인가?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자산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선거 이후 실제로 발주가 시작되는 사업들을 산업 단위로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광역교통망의 시스템 공급 구조, 산업단지의 전력 인프라 공급망, 그리고 스마트시티 기술의 핵심 영역들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여러분이 모델하우스의 줄 밖에서 다른 길을 선택하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룬 평행이론은 결코 비밀이 아닙니다. 사실 이 흐름을 보는 눈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정부 예산서는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고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는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발주 공시는 매일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 정보를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자산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이유는 정보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시선의 부재 때문입니다. 정보는 있는데 그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시선의 첫 단추를 끼우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선이 한번 열리면 여러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뉴스를 읽고 정치를 보고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정치인의 화려한 약속 뒤에 숨어있는 자금의 진짜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카페의 호재글 뒤에서 조용히 누적되고 있는 발주 공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델하우스의 줄 너머에서 묵묵히 매출을 쌓아가는 작은 회사들의 사업 보고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보임의 순간이 평행이론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옮겨가는 첫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첫 발걸음을 떼는 데 필요한 것은 거대한 자본도, 특별한 인맥도, 비밀스러운 정보도 아닙니다. 단지 시선을 바꾸겠다는 결심, 그리고 그 결심을 매일매일 지속하는 끈기입니다. 여러분의 그 결심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